번째 주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의 혁신 성장 정책에 관한 비판적 고찰. 혁신 성장이 두 번째의 발표한 토론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네. 자, 전 첫 번째부터 시작할게요. 저는 학술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고, 자, 창조경제, 혁신성장 되게 많이 들어봤습니다, 사실. 심지어는 이제 이명박 때는 뭐 녹색성장 많이 들어봤고, 상당수의 사람들이 여전히 저기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도대체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다. 애매하다. 그렇죠. 보통 보면 정권이 끝날 때까지 잘 몰라요. 그건 사실 이제 정책 담당자도 마찬가지고 일반 국민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왜 잘 모를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다양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게 아닐까 싶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실상은 한국이 그 국제적으로 그 GDP 대비 R&D 지출액이 세계 탑 수준입니다. 기술 개발도 많이 했고요. 그러니까 돈도 많이 쓰는데 실제로 이런 걸 해본 적이 있느냐? 별로 없어요. 우리가 익숙한 건 큰 재벌들이 뭔가를 벌리고 수출하고 이런 데만 익숙하고 그걸 이제 그 뭐 가격으로 따져서 생산성 뭐 측정하고 이런 데 익숙한데 이런 거 해본 적 없어요. 아까도 뭐 잠깐 그 뒤에 쓰다가 이야기했는데 생산성 올리는 거, 그러니까 노동 생산성 분자가 매출액이면 매출액을 올리는 책임은 기업한테 있는 겁니다. 물론 뭐 그 훌륭한 노동자가 있어서 제품과 서비스를 훨씬 더 훌륭하게 만들 수 있으면 생산성이 올라갈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책임은 하여튼 그 사람이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지금 가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건데, 문제는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죠. 정권은 유한하다. 그래서 사실은 뭐 길어봤자 5년밖에 안 되는 거고요. 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5년 안에 뭔가를 해서 가시적인 뭔가를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여기서 생기는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죠. 기본적으로 혁신성장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비판은 여기서부터 출발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목이 좀 과한 측면이 있는데요. 우선 크게 이제 기존에 한 2년 동안에 벌어진 정책들, 그게 아마 보도자료만 나온 것만 해도 한 4, 50개 정도 되고요. 쭉 보니까 이제 드러나는 특성들 중에 하나로 꼽을 수 있는 게 이런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이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활성화시키는데 막 주력을 하다가 또 어떨 때는 이게 잘 성과가 잘 안 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해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쪽으로 샥 넘어가요. 지금 시기는 가장 이쪽을 많이 거론하는 시기인 것 같고, 삼성전자의 그 시스템 반도체를 키우겠다 하는 시도가 이제 뭐 그런 건데, 자, 둘 다를 다 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최소한 제 판단에 이 둘은 상극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기존 기업에 대한 전통의 비즈니스 활성화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론을 잡아먹을 수 있다는 거죠. 기존의 방식이 훨씬 더 강화가 되면 새로운 혁신의 시도 이런 건 점점 죽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런 점에서 일종의 저거의 동심을 시도하고 있는 건데,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조급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나오면서 모든 정권에서 항상 등장했던 규정을 만든 분이 다시 등장했고요. 자, 모든 게 다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규정만 되면 마치 무슨 보물이 발견되듯이 탁 터진 듯한 그런 접근. 너무나 뭐라고 해야 할까, 너무 나이브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뒤쪽에 아마 그걸 보충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을 텐데요. 자, 이제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면 크게 이제 특징이 그겁니다. 뭔가 혁신이라고 하면 혁신성장이라고 하면 세술이 있는데 방식은 과거의 방식을 그대로 동원해서 결국 세술을
홍보대에 가려고 하는 시도가 아니겠느냐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몇 가지 거론하면 정책 목표 수당권에 과연 정합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의심스럽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권이 유한하기 때문에 단기 뭔가 목표를 내야겠다 하는 것 때문에 그 과도한 목표의식, 항상 정부 정부가 이제 하는 게 그겁니다. 몇 년까지 기업 몇 개를 만들고, 그다음에 뭐 고용을 얼마나 늘리고, 그렇게 해서 과연 이 잘 되겠느냐 싶습니다. 모든 부처가 참여하고 모든 분야에서 혁신을 이루겠다는 백반전신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뭐 수산 혁신도 하고 농업 혁신도 하고 온갖 종류의 혁신을 다 한다는 건데, 이걸 보면 지금 어떤 느낌이 드냐면 과연 정말 핵심 포인트가 뭔지를 과연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지, 뭔가 전략적 우선순위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이게 지금 2017년 8월, 7월에 나온 혁신성장의 어떤 목표라고 적혀 있는 건데, 그래서 뭐 더 이상 과거의 방식으로 안 된다. 이게 이제 주 스토리인데, 지금 과거와 비슷한 방식으로 계속 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거론되는 건데, 과연 이걸로 앞에 것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최소한 저는 설득이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것도 이제 과거 방식 비슷한데, 뭔가 대대적으로 하면 된다는 발상. 가정적으로는 총 동원해서 중국 시행할 된다. 단기간에 동원할 수 있는 다 동원해서.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보지 않은 길이가 오히려 우리 시점에 맞는 새로운 성장 방식이 뭔지에 대한 고민. 어떤 경로로 우리가 새로운 새로운 지점으로 넘어갈지에 대한 고민,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5년 안에 뭐 끝내는 것보다는 여전히 밑바탕에 깔려있는 공적 위주 발상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뭔가 잘 만들고 열심히 하면 된다. 그래서 기술 확보되고 가격 싸게 하면 된다. 더 이상 그 시대는 전 세계적으로 보나 방부 실정을 고려할 때나 그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건 시장에서 뭐가 팔릴지, 시장에서 요구하는 바가 뭔지, 이걸 어떻게 부가가치화를 할지, 이런 것이 더 중요하고요. 이를테면 이제 블록체인 기술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블록체인 기술 가지고 뭐 할 거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됐다는 거고요. AI 기술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AI 기술 가지고서 뭔가를 써먹기 위해서는 AI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뭘로 AI를 학습시킬 거냐, 이게 포인트고요.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과연 정부가 거기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든다는 겁니다. 또 보면 보도자료 보면 뭐 아주 세시네요. 그러니까 항상 원스톱 서비스가 바람직하다고 느끼는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가 아마 실리콘밸리 같은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 들어봤을 법한데, 아이디어 하나 있으면 그 다음에 인사청결 해결된다. 왜냐하면 이제 아이디어 하나가 있으면 나머지 실제로 사업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들이 쭉 깔려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면 된다. 그래서 민간에 그런 이제 비즈니스 서비스들이 충분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일인데, 한국에서 정부가 나서면서 이 민간 서비스를 약간은 구축하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고요. 기존에 사실은 이 민간 서비스라고 하는 게 제대로 안 돼 있는 건 기존에 사실은 재벌들이 거의 다 그걸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심지어는 정부가 나서서 더 이걸 해버리면 이 민간 서비스가 죽어버리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혁신 여건은 좀 더 악화되는 측면이 훨씬 더 강하고요. 그런 부작용을 과연 염두에 두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는 뭐 지금까지 논의를 좀 정리하는 건데, 혁신의 성장이라고 하는 게 정말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라면, 뭔가 기존의 방식을 계속 동원하는 건 바꾸는 게 아니라 기존의 패러다임을 강화하는 효과를 발휘하는 게 아닐까 싶고, 그래서 결국에는 뭔가 정책 혁신이 필요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과거의 정책을 그대로 시행하는 게 아니고 도대체 어떤 지역부터 바꿔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정책 반성부터 출발해서 정책 혁신이 필요한 게 아니냐 그런 건데, 과연 이걸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얘기인데요. 좀 더 이제 냉정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 앞에서 봤던 게 이제 내용상이라면 이게 현실을 비추어서 좀 더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제목이 냉정한 현실과 무딘 카이라고 지어봤는데, 우선 지금 이 슬라이드에는 이제 혁신이라는 게 과연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제 관점을 정리하고 있는 건데, 선생님이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성장이라고 하는 건 혁신 활동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집단으로 탄력 자원이 배치가 되고 계속적으로 흘러가면서 이들의 혁신 활동을 모양할 수 있도록 사회 전체적으로 인센티브 구조가 자리하고 가능한 게 아닌가 하는 거고, 그런 바탕에서 혁신 성장이라고 하는 건 생태계를 기반으로 해서 시장 수요를 대상으로 한 세심한 상업화, 부가치화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가 있고, 사실은 이런 능력이 쌓이는 건 해봐야 쌓이는 거죠. 갑자기 쌓이는 거 아니고요. 그래서 또 전에 또 그 퍼스트 무버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는 많이 했지만 퍼스트 무버로 그냥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뭔가 넘어지고 다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건데, 과연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냐는 건데, 하여튼 혁신을 이렇게 봤을 때 우리의 현실, 앞에서 이야기한 지금 생태계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지식 생태계고 또 하나는 비즈니스 생태계인데, 간단하게 표현하면 지식 생태계로 하면 일종의 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밭을 일구는 게 비즈니스 생태계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제가 지금 비판적으로 정리한 게 이 지식 생태계인데 세 영역을 이렇게 구분해봤습니다. 기초 응용, 그다음에 개발 지식이나 시장, 지식 확산. 여기에서 한국이 지금 어떤 실정인가를 거칠게 정리하자면 이런 건데, 그 R&D 자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정부가 거의 20조 가까이 쓰고 있는데 각 부처 위주로 그 자금이 공급되고 있고요. 여전히 시야가 넓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R&D 본래 특성이랑 다르고, 그래서 항상 시야를 그러니까 시야가 넓지 않고 짧게만 설정이 되다 보니까 주로 여기서 이제 정장을 받기 위해서 주로 이제 어떤 과제만 주로 이루어지냐면 성공 가능성이 높은 과제 위주로 이루어집니다. 아까 이걸 통해서 도전이 일어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상당수의 R&D는 개발 지식인데 여전히 추계형 방식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요. 그러니까 남들이 하면 혹은 다른 나라에서 하면 쉽게 베끼지만 먼저 하라고 하면 못하는 지식의 확산 차원에서는 여전히 소집단주의, 각 집단이나 기관이 자기 부서를 그 기관을 넘어서서 지식이 확산되는 것을 그닥 좋아하지 않고요. 결과적으로 네트워크가 사실은 상당히 조직 간의 취약한 연계를 갖고 있고, 이 밑에 사실 이게 잘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신뢰가 깔려 있어야 되는데, 신뢰나 사회적 자본이 있어야 되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상당히 지금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상태고요. 비즈니스 생태계는 보시면, 비즈니스 생태계는 사실 이제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구성군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 자신의 생존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단위로 볼 수 있을 텐데, 한국에서 비즈니스 생태계의 어떤 구성 단위를 보면 이제 사실은 그 대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군 간의 불균형한 상태가 이루어지고 있고, 대기업이 아닌 쪽에서의 기업군은 상당히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게 사실이고요. 대기업군을 보면 이제 이상적인 비즈니스 생태계는 비즈니스 생태계의 판을 까는 게 대기업의 역할인데, 우리는 거칠게 표현하면 그 생태계에서 뭔가 뽑아놓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고, 결과적으로 생태계를 죽이고 있는 거고요. 토대 차원에서 보면 신규 진입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일어나고 있는 건지, 또 그걸 서포트할 수 있는 인프라가 충분히 있는 건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든다는 겁니다. 자, 이런 냉정한 현실에 비춰볼 때 앞에서 이 혁신 성장 정책을 하는 게 과연 효과를 발휘할까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든다는 거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혁신 성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사실 생태계가 부실해도 이게 충분히 정말 공격적으로 이루어지면 저는 뚫고 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 지속적인 도전, 그다음에 실패로부터 학습하고 그 학습으로부터 뭔가를 이제 더 나은 도전을 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잘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국인의 역동적인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데 경제적으로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경제적 불안함을 느끼는
느끼는 그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런 걸 못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줄여서 이런 도전 학습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책 재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지금 불호단데 하여튼 약간의 그 제 단상을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혁신 문화가 그 확산이 돼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게 확산이 되기 위해서는 혁신 활동의 성과가 혁신자 그룹이 아닌 기존의 자원 보유자에게 넘어가는 게 어떤 식으로든지 억제가 됐을 때 혁신 문화가 좀 더 확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사실은 지금 정말 이제 그 혁신에 도움되는 방식으로 그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고요. 자, 더 나가서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더 하면 아까 그 도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다 살려가는 망이 중요한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우파 기업가들이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는 게 이제 이런 맥락이 있거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이제 그 다른 나라에서 진행되는 혁신을 그냥 다 하자 이러고 있는데 과연 한국에 필요한 혁신이 뭔지, 그러니까 한국에 맞는 혁신이 뭔지, 우리 실전에 맞는 혁신이 뭔지, 또 어떤 역량을 키울 건지에 대한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 수렴과 경험을 통해 일종의 한국형의 혁신의 경험을 축적해야 하는 게 필요한 시기 아니겠느냐는 판단을 해봅니다. 이를테면 뭐 이런 거죠. 우버가 꼭 한국에 있어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토론을 전체적으로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비슷하게 이제 정책 차원에서도 아까 한국의 실전에 맞는 어떤 정책 모형 이런 것들을 구축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5년 안에 뭘 할 게 아니라 사실은 이런 것들이 지금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한 대목인 것 같고, 이 단계적인 접근에서 지금 접근해서 뭘 할 건지에 대한 고민으로 좀 더 좁혀서 그 시도를 하는 게 현실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발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좀 약간의 제 생각과 다른 점 한 가지 얘기하고 좀 나머지는 약간 보충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정부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면 인간의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구축이란 게 인간에 뭐가 있어야 구축이 될 텐데, 미국의 실리콘밸리라는 이런 대화 비교했을 때 한국의 이제 벤처 생태계를 이룰 수 있는 서비스가 과연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썩 훌륭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렇다면 뭐 과거부터 얘기했듯이 시장에서 제공하지 못하면 정부가 대체물을 제공하는 것이 또 발전 전략의 한 가지일 텐데, 그렇다면 정부가 그것들을 이제 제공을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동시장이나 자본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대기업들은 내부 노동시장, 내부 자본시장을 이용하고 있지만 신규 벤처기업들이나 이런 기업들은 이제 그런 데 접근하기 힘든 면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정부가 과감한 투자를 해서 대부분 이 벤처 투자라는 것이 겉에서 보기에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죠. 네. 지금까지 그래서 좀 그렇게 보여왔고, 그래서 많이 이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다 보면 이제 하나님이 가득 차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부가 좀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것을 구축을 한다고 해서 반대하는 게 약간 사다리 걷어차기 같은 그런 얘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규제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규제 완화는 매 정권마다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매 정권마다 나온 거 보면 규제 완화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나올 때마다 저는 굉장히 불만인 게, 항상 무비판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규제라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제학 교과서에도 늘 나오는 외부성 문제라든가, 그죠? 그다음에 정보의 배식성 문제, 그다음에 공정 경쟁을 위해서 또 규제라는 건 필요한 것이고, 앞에서 계속 GDP로 말씀하셔서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GDP 높이는 게 국가의 목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 생활 수준 높이고 공공성을 추구하는 게 국가의 목표인데, 그것의 하나의 약 일부분을 드러내는 게 GDP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공성이라고 생각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가 국가 의료보험제도 같은 것인데 당연지정제라든가 영리병원을 금지하고 있다든가 이런 것을 그리고 이런 제도들이 사실은 이 혁신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혁신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는데 일부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경제학자들은 누구나 동의하겠지만 기업에 좋은 게 꼭 사회에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언론 보도를 보면 항상 규제를 무조건 완화해야 된다고 하고 정부도 한 2년 지나니까 지금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실제 언론 보도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진짜 필요 없는 규제를 없애자고 하는 거 별로 못 봤습니다. 제가 보기엔 필요할 것 같은 것들을 자꾸 없애자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규제가 너무 많아서 중국의 공유자전거가 엄청나게 기업이 유니콘이 돼서 엄청나게 성공하고 있는데 규제가 많아서 못하고 있다. 그런 보도 본 게 제가 한 2년 전인데 중국 공유자전거 산업 다 망하고 있다.가 최근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진짜 사회에 필요해서 하는 얘기들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문심이 있고 물론 규제라는 거 당연히 필요 없는 규제는 없애야 되고 제가 느끼는 한국 규제 가장 큰 문제점은 너무 시시콜콜하게 목표가 있으면 딱 목표 정해서 예를 들어 효율 80% 이상 달성해라 아니면 영하 15도 이상에서 작동되게 만들어라 이런 뜻인데 그 시시콜콜하게 하나하나 기술들을 다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 사용해라 이런 기술 사용해라 이런 것들은 혁신을 가로막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일 테고 거기서 그것을 생각하는 과정에서 창의성이 나올 텐데 그런 시시콜콜한 규제를 이제 탈피해서 좀 단순화하고 정량화된 규제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정부가 계속 혁신으로 일자리 창출한다 그러는데 반대로 세계적으로 이제 여러 보고서들이 나오는 거 보면은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일자리가 파괴되고 있다고 해요. 혁신이 진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느냐? 이거는 산업혁명 때부터 러다이튼 기술이라든지 그죠? 네, 벌써 문제가 됐던 건데 물론 창출도 하고 파괴도 하겠죠. 근데 두 개 합하면은 이게 창출이 많은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확실히 파괴가 더 많을 것이라는 게 대부분의 예측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혁신을 막을 수 없는데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창출도 되고 파괴도 되는데 파괴된 사람들이 바로 창출된 쪽으로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생기죠. 벌써 한 200년 전에 리스트가 나와서 얘기했습니다. 경제발전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저항 세력을 이제 억누를 수 있는 국가의 역할이다. 근데 이제 예전 저항 세력은 기득권이었죠. 지주층이라든지 리스트가 갔던 시절에는. 지금의 이 저항 세력은 이제 일반 노동자들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국가가 혁신을 위해서 할 일은 바로 이 노동자들을 배려하고, 그죠? 사회 안전망을 더 확충하고, 그다음에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서 좀 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닌가. 그게 앞에서도 비슷한 말씀하셨지만 이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이라는 사실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과 정확하게 연결이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기사를 보니까 세계에서 어느 단체인지 모르겠는데 서베이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이 노동 의욕 측면에서 세계에서 제일 낮은 편이다. 노동률이. 그래서 몇몇 기업이나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허브리 정신이 없어서 그렇다. 그런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노동 의욕이 아니고 모티베이션입니다. 좀 다른 말이죠. 근데 그걸 일부러 노동 의욕으로 번역한 것 같은데 모티베이션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얼마나 노동자들이 기업을 위해서 일하는가, 아니면 창의성을 발휘해서 기업에 좋은 일을 하는가 하는데 상위권에 있는 국가들이 어떤 나라들이었냐?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복지국가들이었습니다. 하위권에 있는 국가는 저소득 국가였습니다. 한국은 하위권이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이런 자발성, 창의성은 뭔가 여유가 있어야 발휘가 되죠. 혁신은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뭐 이것도 예전에 뭐 이미 슈페터가 완전 경쟁 시장에서 혁신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과 이제 일맥상통하는데요. 자, 혁신에 대한 인센티브는 사회적으로 충분히 주어져야 되는데 이 혁신이라는 것은 사회의 여러 가지 역량들을 자기가 쓴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일부는 이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어떤 여유를 어느 정도 대다수 노동자들한테 제공하는 것에 쓰여야 된다. 그죠? 그리고 일부는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데 써야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타겟팅, 어떤 특정 사람 타겟팅하는 데 대해서 박교 교수님이 좀 거부감을 이렇게 보시는데 저도 뭐 조금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조금 필요한데 그 타겟팅하는 걸 보면 역대 정부들이 다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그 포켓몬고라고 그러니까 기억하실 겁니다. 요즘 하십니까? 원래는 안 하셨죠? 저는 지금도 하고 있는데 포켓몬고 떴을 때 증강현실 기술을 개발했나 이거 얼마를 투자하겠느니 몇천 명의 인력 양성해야 되겠는데 지금 뭐 아무도 안 합니다. 그죠? 증강현실 개발해서 그 포켓몬고 성공은 사실 증강현실하고 별 관련도 없는 문제였거든요. 그리고 스티브 잡스 한참 유행할 때 제2 스티브 잡스를 키우기 위해서 대학원을 개설하겠다. 그죠? 스티브 잡스는 대학도 중퇴했죠. 그죠? 대학원 개설한다고 스티브 잡스가 키워지지 않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뭔가 타겟팅 하는 것도 다 보면 약간 굉장히 근시안적이고 뭔가 그냥 정치적인 구호, 그죠? 그런 정도 좀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좀 아까 박교 교수님 말씀처럼 장기적 안목에서 정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발표에서 주로 들었고요. 플로어에서 하신 말씀, 발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된 관계로 아마 협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해를 하고 우리 발표자에게 마무리 발언을 제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토론자 말씀에 그거를 이야기하는 딱 한마디만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서비스가 현실에 없다고 생각하냐. 사실 이제 정책 집행하는 과정을 조금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근데 안 텐데 정부가 나서는 일 치고 오래가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 2년 안에 보통은 예산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 서비스를 해주다가 길어야 한 2, 3년 되면 이제 끝나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걸 관리하는 그 정부 부처 밑에 산하기관들의 정성도 별로 떨어지고요. 그래서 오히려 정말 뭔가 제대로 된 서비스를 민간에 제공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약간 논란이 있고 또 하나는 시장에서는 만약에 돈이 되면 생깁니다.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